두 번째 법칙은 샤를의 법칙입니다. 이번에는 기체의 압력과 몰수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절대 온도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바뀌느냐.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와 서로 정비례 관계입니다. 정비례 관계이고 이 비례식을 정식으로 나타내 보면은 상수가 도입되게 되겠죠. 그래서 K2라고 하는 상수가 도입되는데 이 K2라고 하는 상수가 도입돼서 정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X축을 T로 나눠주게 되면은 T분의 V 값이 항상 일정한 상수가 K2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피스톤 형태의 그림으로 보면은 원래 외부의 압력이 1기압이었어요. 그리고 기체의 부피가 22.4L였어요. 그리고 절대 온도가 300켈빈이고 기체의 몰수가 몇 몰인지는 모르지만 일정한 몰수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가 되죠. 카이네틱 에너지가 증가되고 따라서 기체 분자가 절대 온도가 상승하는 것에 정비례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되면서 피스톤을 바깥으로 밀어내게 되기 때문에 절대 온도가 2배만큼 높아졌더니 기체의 부피가 2배로 나타났더라. 자, 절대 온도와 기체의 부피 관계는요, 서로 이렇게 정비례 관계예요. Y축 결핍이 제로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섭씨 온도와 기체의 부피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보자는 거죠. 섭씨 온도 0도씨에서 기체가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기체가 부피를 가지고 있어요. V0라고 하는 기체의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여기 0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온도가 1도만큼 상승했더니 기체의 부피가 얼마만큼 증가되냐면은 273.15분의 V0라고 하는 그 부피만큼 증가되더라. 0도씨에서 기체의 부피가 V0고 온도가 1도씨만큼 상승했더니 기체의 부피는 273.15분의 V0만큼 증가되더라. 또 기체의 온도가 1도만큼 상승하게 되면은 그 부피는 273.15분의 V0. 또 1도만큼 온도가 상승했더니 기체의 부피는 273.15분의 V0. 이런 식으로 해서 기체의 부피는 1도만큼 상승했을 때 273.15분의 V0만큼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서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 변형을 할 수 있느냐? 왼쪽에 V, 기체의 부피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고서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 273.15분의 V0를 묶어내죠. 273.15분의 V0를 묶어내게 되면은 첫 번째 항은 V0였는데 273.15분의 V0를 묶어냈기 때문에 273.15가 남게 되고 두 번째 항에서는 273.15분의 V0를 묶어내니까 여기 스몰 t라고 하는 섭씨 온도의 스케일이 그대로 남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값 전체가 얼마가 되냐면은 절대 온도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기체의 부피라고 하는 것은 273.15분의 V0 곱하기 절대 온도로 표현되고 위에서 우리가 표현한 바에 하면은 이 값이 바로 뭐라고요? 예, 스몰 K2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식이 기체의 부피는 스몰 K2 곱하기 절대 온도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절대 온도로 표현하면은 기체의 부피는 K2 곱하기 T이고 그리고 이 T라고 하는 것은 절대 온도입니다. 그리고 K2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얼마라고요? 273.15분의 V0죠. 섭씨 온도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섭씨 온도로 표현한 이 왼쪽 그래프를 다시 한번 더 볼까요? 0도씨에서 기체의 부피는 어떤 일정한 부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서 온도가 점점 더 낮아졌더니 기체의 부피가 점점 더 낮아져서 이론적으로 마이너스 273.15 도씨가 되면은 그 온도가 바로 0켈빈이죠. 그래서 0켈빈이 됐더니 기체의 부피가 제로로 나타났더라. 이것은 어떤 기체를 가정한 경우냐면은 이상기체를 가정한 경우에 해당이 돼요. 실제 기체는 온도를 점점 낮추다 보면은 그것이 끓는 점이나 녹는 점에 도달하면서 기체가 액체로 바뀐다든지 고체로 변화가 되겠죠. 그러면서 기체의 부피가 이 전형적으로 선형적인 감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제로까지 뚝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형적으로 계속 기체의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부피가 감소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기체를 가정한 경우다? 이상기체를 가정한 경우이죠.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샤를의 법칙은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정비례하더라. 그리고 보일의 법칙은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부피는 압력의 역수에 정비례하더라. 압력에는 반비례하지만 압력의 역수에는 정비례하더라. 자,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있죠. 이번에는 기체의 온도와 압력이 일정합니다.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정비례하더라. 원래 1기압이고 몰수가 0.5몰이고 부피가 22.4리터일 때 그때 이 기체가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기체의 몰수를 2배로 증가시켰어요. 0.5몰이 아니라 1몰로 증가시켰죠. 기체 몰수가 많아지면은 여기 피스톤에 충돌하는 기체 분자 수가 2배만큼 평균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이 기체의 부피가 2배만큼 되겠죠. 그래서 기체의 부피와 기체의 몰수는 서로 정비례 관계에 있더라. 자,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느냐면은 기체 상수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27쪽을 보면은요. 127쪽 세 번째 섹션 PV equal nRT라고 하는 공식이 나왔습니다. 이 공식이 나온 것은 여러분들 교재 그대로 보세요. 자, 바로 밑에 보니까 기체의 부피는 외부 압력에 반비례하고 기체의 몰수에 정비례하고 또 절대 온도에 정비례하죠. 이렇게 비례하는 식을 정식으로 고쳤더니 뭐가 도입되더라? 상수가 도입됐어요. 세 번째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라고 했을 때 이 비례식을 정식으로 고칠 때 상수를 스몰 k3다라고 적용했으면 여기서는 그때 상수를 스몰 k4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요거 곱하기 P분의 NT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비례식이 아니라 뭐가 되세요? 정식이 됐죠. 양변에다가 P를 곱하게 되면 PV equal K4 곱하기 NT로 나타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자료 내용 STP라고 하는 조건이 있죠. STP라고 하는 것은 기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Standard Temperature and Pressure예요. 화학에서 특별한 말이 없는 한 표준 상태다라고 하면은요. 1기압 25도씨를 말하는데 STP라고 하는 조건에 대해서만 1기압 몇 도씨더라? 0도씨로 생각을 하죠. 자, STP 조건에서 기체 1몰이 가지는 부피가 얼마냐? 기체 1몰이 가지는 부피는 22.4리터다. 그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 K4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부피, 압력, 몰수, 절대온도에 다 대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K4라고 하는 것은 NT분의 PV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몰수에다가 1몰 그리고 절대 온도에는 0도시기 때문에 273.15 켈빈이죠. 압력이 얼마라고요? 1기압. 그때 부피는 얼마에 해당되라? 22.4리터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구해봤더니 이 값이 0.08206 atmosphere liter per Kelvin 몰로 나타날 수 있어요. atmosphere liter per LT, 리터 퍼 켈빈 몰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1기압 리터라고 하는 것은 약 101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걸 여기다가 대입하면 약 100 정도로 곱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101이 곱해지면 이거는 8.31455 줄 퍼 켈빈 몰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기체 상수가 0.08206 atmosphere liter per Kelvin 몰 그리고 기체 상수가 8.3145 줄 퍼 켈빈 몰이 나오는데 부피와 관련해서 기체 상수를 적용할 때는 0.08206 atmosphere liter per Kelvin 몰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해서 또는 일과 관련해서 열과 관련해서 이 기체 상수를 적용할 때는 줄 단위가 있는 8.3145 줄 퍼 켈빈 몰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체 상수 값이 나오게 되고 이 K4라고 하는 것을 이제부터는 뭐라고 한다고요? From now on 기체 상수 R이라고 하자. 그래서 R을 그대로 대입하게 되니까 양변을 P로 곱하면은 결국 얼마가 되더라고요? PV equal nRT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구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기체 상수라고 하는 것이 STP 조건에서 이상기체 1몰이 가지는 부피가 22.4리터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 22.414리터로 보는데 그것에서부터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126쪽을 보면은요, 이 실험실에서 관찰한 기체와 그리고 실제 실험실에서 관찰한 기체와 관련된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기체의 성질이 이상 기체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찾으라라고 하고 있죠. 자, 예제 문제입니다. 이상기체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교재 126쪽 아래쪽에 보면은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해설을 보면은, 이상기체는 첫 번째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잘 만족해요. 이상기체 상태 방식 어떻게 나왔어요?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으로부터 나왔죠. 기체의 부피는 보일의 법칙에 의하면은 외부 압력에 반비례하더라. 샤를의 법칙에 의하면은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더라.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하면은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정비례하죠. 또 이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체 분자 운동론은 이상기체를 모델로 해서 기체에 대한 성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곧 이상기체의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상기체라고 하는 것은 온도나 압력에 상관없이 항상 이상기체 상태 방식을 잘 만족하는 기체, 또 이상기체라고 하는 것은 기체 분자 운동론의 모델에 여기 5가지 내용 또는 더 줄여가지고 4가지 내용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것들을 잘 만족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첫 번째로 기체는 불규칙한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합니다. 두 번째로 기체 분자 간의 인력이나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 기체 분자는 그 자체의 부피가 없습니다. 그 자체의 부피가 0이라고 하죠. 그 자체의 부피하고 기체의 부피는 달라요. 자, 제가 기체 분자로 생각하면 제 몸뚱아리의 부피가 있잖아요. 이게 기체 분자 그 자체의 부피고, 제가 기체라고 생각했을 때 용기벽면을 밀어내서 차지한 가상의 공간이 있죠. 그게 바로 기체 부피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체 분자라고 하면은 제 몸뚱아리의 부피를 뭐라고요? 기체 분자 그 자체의 부피. 그리고 기체의 부피라고 하는 것은 기체 분자가 용기벽면을 사방으로 밀어내요. 용기벽면을 밀어내서 차지하는 가상의 공간을 기체 부피라고 합니다. 기체 분자 간의 충돌이 날 때는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라고 합니다. 완전 탄성 충돌이라는 것은 기체 분자 2개가 충돌했다고 했을 때, 충돌하기 전에 2개가 갖고 있던 전체 운동 에너지, 그리고 충돌한 후에 2개가 어떤 식으로 운동 에너지가 배분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또 가지고 있는 전체 운동 에너지의 합이 어때요? 같다. 이게 바로 완전 탄성 충돌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오로지 절대 온도에 정비례합니다. 자, 이까지가 바로 기체 분자 운동론에 관한 내용이죠. 이것과 함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유도하는 데 사용했던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잘 만족하는 기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상기체라 하죠. 이상기체는요, 다른 물질로 변하지도 않아요. 이상기체는 상이 변하지도 않습니다. 이상기체가 액체로 된다든지 고체로 되는 일은 없어요. 이상기체가 다른 종류의 이상기체로 변하는 일도 없어요.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볼까요? 고무풍선에 든 헬륨 기체가 빠져나간다. 자, 조금 전에 보니까 이상기체는 그 부피가 얼마입니까? 제로죠. 그 자체의 부피가 제로이기 때문에 고무풍선을 구성하고 있는 고무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무분자들이 있고, 이 고무분자들 사이사이에 빈틈이 있을 텐데, 이 빈틈 사이로 뭐가 빠져나가요? 이상기체는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가 있죠. 실제로 헬륨이라고 하는 기체는 모든 존재할 수 있는 실제 기체 중에서 가장 그 자체의 부피가 작아요. 따라서 거의 이상기체처럼 부피가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헬륨이라고 하는 기체는 고무풍선의 벽면을 잘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헬륨이 마치 기체의 부피가 0인 이상기체처럼 거동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